먼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진료 지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때는 저희 김진실 팀장님이 감염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 2년 동안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어 왔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주가 이제 우세주가 돼갈 때 그 지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도에 처음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접하게 됐죠. 사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뭐 의학에 관심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감기 대부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고요. 특징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달랑거리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이 병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기전을 한다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알려졌고, 보시면 1966년도에 처음, 67년도에 두 번째 호흡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고, 그동안 한동안 뭐 별 관심이 없다가 동물 쪽에서는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처음 발견돼서 2003년에까지 유행을 했던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고, 사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신종 감염병 이런 대응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두 개가 더 발견이 돼요. NL63, HKU1이라고 하는 이 HKU1 같은 경우는 홍콩 유니버시티인데 홍콩이 이번에 2002년도 쌌을 때 포대게 당한 뒤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총 4개의 바이러스와 사스 이렇게 5개 정도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 그 유명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동 지역에서 처음 사우디 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져 있지만 2015년도에 우리나라는 그 메르스 때문에 의료기관 감염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겁니다. 1960년대를 빼고 2000년도만 들어서 벌써 5개, 20년 동안 5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벌써 우리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만 우리가 준비할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 중증이 됐든 그냥 경증의 코로나가 됐든 호흡기 바이러스에 계속 대응을 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를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발견하게 된 거는 과학의 발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RT-PCR이라는 거는 사실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흔하게 쓸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09년, 그다음 2015년을 거쳐가면서 우리 의료 환경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검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60년대에 이렇게 두 가지, 그다음 2000년대 들어서 사스 이후로 NL63 HKU, 2012년도 메르스, 2019년도 코로나19, 이 다음번에 뭐가 올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이렇게 2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거는 2년도 아니고 지난 한 해 동안 그 변이주가 어떻게 생겼고 변화했는지를 전 세계 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파란색 알파 변이, 영국에서 처음 생긴 알파 변이가 우세할 줄 알았는데 알파 변이가 조금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델타, 베타, 감마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감마, 베타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우세종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5월쯤 들어오기 시작해서 7월이 돼서는 델타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죠. 그리고 11월쯤 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주가 득세를 하기 시작했고, 오미크론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난주까지 20%대, 올해는 일부 남부 지역은 80%까지, 이번 주까지는 80%까지 번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했지만 사실 설날 전까지
환자 수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상의 수를 경험하게 될 거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변이를 하느냐? 원래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고 특성상 오류를 잡지 못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변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류를 잡는 회로가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변이가 일어나고 특히 아까 그 시뮬레이션에 보여드린 이 달랑거리는 끝부분, 스파이크 단백의 끝부분이 우리 몸의 수용체에 달라붙을 때 우리 몸에서 중화도 시키고 항체가 작용을 하는데 이 끝부분이 조금씩 모양을 변한답니다.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직접 세포의 병을 일으킨다기보다요. 세포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증식해서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바이러스를 우리가 들이마신다고 해서 병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많이 증식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뭔가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보통 잠복기라고 부르고요. 잠복기도 이 변이 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저희 인천의료원에서 2000년도 초반에 138명 환자 가지고 바이러스 그 증상 발생일별로 바이러스 배출량을 그려본 건데 실제로 첫 진단될 때보다 한 4일, 이틀에서 4일 정도 사이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 걸 알 수 있고 열흘이 넘어가면 바이러스 배출량은 의미 있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데는 우리 몸에서 그 며칠 기간 동안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바이러스만 억제시키면 좋을 건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은 우리가 보통 PCR 검사라고 하는 PCR이 진단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록 연두색, 이 연두색이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고 가장 많이 전파시키는 그 기간이고요. 보통은 열흘 이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리 기간을 열흘로 보는 건데 그 열흘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전파시키는 거는 바이러스가 가장 높은 한 3, 4일째 이때쯤이 가장 전파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일주일이 되기 전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요. IgM이라고 하는 급성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며칠 뒤에 따라서 IgG라고 하는 항체가 따라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손상시킨다기보다 이 뒤에 나오는 항체에 의한 염증 반응이 우리 몸을 손상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여러 선생님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무증상이나 경증이 대부분이고요. 중증중에서 중증은 드뭅니다. 한 가지 증상으로 꼽으라고 할 수는 없고 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어느 스테이지에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화기 증상만 있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은 이미 다 떨어지고 기침이나 호흡곤란을 주로 올 수도 있고요. 최근 또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후광비각 소실을 아주 특징적인 증상으로 봤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주는 후광비각 소실이 좀 덜하다는 외국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명확한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감기 증상처럼 열과 목 아프고 기침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일부는 폐렴으로 가고 그중에 위험해지면 사망을 하지만 꼭 폐렴으로만 사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폐외 증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게 생길 수 있는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롬보엠볼리즘이라고 하는 혈관 내피 세포 손상 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혈전증이 생기는 게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고 혹시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 병원에서 뇌경색 정도는 한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예방 치료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화기 증상 흔하게 나타나고요. 피부에 다양한 피부 병변이 생깁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피부 병변이 일시적으로 생기는데 차차 코로나19와 함께 좋아지는 편입니다. 메르스나 다른 중증 코로나보다 신부전, 간부전은 좀 덜한 편이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를 잘 모를 때 임상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본 건데 지금 보면 되게 원시적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원시적인 그림이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경증인 사람들이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중등도나 중증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이 사망하더라. 하지만 이제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병에 따라서 처음부터 누구는 중증, 누구는 경증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가 가라앉을 때 아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항체 반응이 얼만큼 나타나고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아래 제일 아래 곡선처럼 경증으로 그냥 좋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 변곡점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중증에서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며칠이 더 지나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되고 나서 며칠 뒤에 재택 치료하다가 며칠 뒤에 숨차기 시작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당시에는 이 병의 경과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미 병이 진행한 사람은 여기에서 진단이 된 거고요. 그때 막 진단 초기에 진단된 사람은 이때 진단이 된 거고 이 중에 일부가 중증, 중등증으로 위중증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많을 때 전파가 안 되게 감염 관리에 주의하고요.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을 씁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무증상인 사람도 있고 경증으로 그냥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중증으로 진행할 사람 그런 사람만 잘 골라내서 그 사람들한테 약을 줍니다. 뭐 최근에 재택치료에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항바이러스가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데 모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아질 사람은 주지 않고 어느 순간에 위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항바이러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미크론이 아무리 경증이고 대부분이 뭐 경미하게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이 경증의 분액이 높아지는 거지 위중증 환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 위중증 환자가 환자 수가 많아지면 위중증 환자도 그에 맞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빨리 진단되면 이때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이미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온 사람들은 치료 방법이 여기 바이러스 치료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러스는 이미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에도 그렇게 많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쯤부터는 환자의 염증을 어떻게 잘 다스릴지, 면역 반응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절을 할지 그런 관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우리 면역 반응의 곡선 때문에 병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와일드 타입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게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많고 바이러스가 줄어들다가 폐렴이 있다가 염증이 생기는 이런 단계가 단계적으로 보인다 하면 작년 8, 9월부터 7월, 8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우세주가 됐던 델타 변이는 바이러스 초기 양도 상당히 많고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도 되게 빨리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가 연장선이 아니고 동시에 오는 것처럼 환자는 진단되고 증상 발생한 지 한 3, 4일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미 폐렴이 다 진행해서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이거하고 또 다르겠죠. 오미크론은 오히려 이 뒤쪽에 있는 와일드 타입하고 비슷한 그다가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경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중증도를 분류할 때 처음부터 다 중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어떤 중증도에 나한테 왔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산소 포화도 환자가 폐렴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경증은 그냥 말 그대로 감기입니다.
중등도는 폐렴이 확인된 경우이고 이때까지는 산소가 우리가 필요 없는 상태를 중등도라고 합니다. 이 중등도가 사실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이 앞에 그림에처럼 이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사람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포화도가 94%는 넘지만 아직은 산소 공급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요. 중증 때부터는 이제 바이러스보다는 염증 반응을 좀 조절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는 94%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WHO에서는 90%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중증은 90%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소를 안 준 상태에서 실내 산소 포화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증이면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가 필요한 환자를 위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치료를 할 때 어떤 치료를 하냐면 먼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으로 스파이크 단백에 항체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백신을 미리 맞든가 아니면 항체 치료제를 주사로 줍니다. 근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그 항체 표적이 되는 스파이크 단백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도 많이 쓸모 없어졌고 백신도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 직접 억제시키는 건데요. 여기에 렘데시비르라는 우리가 꽤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걸 일으키면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보다는 요새는 과염증 반응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써서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병합요법 같은 걸 써서 외국에서 쓰고 있는 카스리비막, 임데비막 이런 항체 두 가지를 믹스한 칵테일 요법 같은 걸로 돌연변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엔 다 경증으로 시작하는데 그중에 누가 중등도가 될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미국 CDC의 자료를 보면 사망의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8에서 39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가 10대씩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2.2배, 4.3배, 6.7배 일단 나이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위험인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나이가 높은 사람한테 항바이러스제도 투여를 하고 입원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85세 이상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는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위험인자로 보고 있는 비만, 당뇨, 만성신부전, COPD, 신경학적 증상 이런 것들이 다 1.1배에서 1.3배 정도 위험인자가 되고요. 이건 사망에 대한 위험인자일 뿐이고 사망뿐만 아니라 중등도로 빠지는 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험인자 하나하나가 하나만 있다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가 늘어날수록 배수는 더 높아집니다. 일단 2개 이상이 되면 2.6배 사망률이 즉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이 심하고 뭐 혈관에 뭐 동맥경화가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2.6배 사망률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험인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입원 치료 기준 또는 재택 치료에서 입원을 권장해야 되는 경우 그런 위험인자들을 여기에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페이지에 보였던 비만, 당뇨, 만성신부전,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 그다음에 심장 질환 이것들이 기본으로 기저질환은 중요한 것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는 경증의 항바이러스제는 항체 치료제를 쓰고 중등도 이상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약을 쓴다. 우리나라에 승인된 약은 렘데시비르와 레키로나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베클루리, 레키로나 베클루리는 지금 적응증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7일 이후로는 이전에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됐었는데 폐렴도 있고 산소 포화도도 낮고 산소 치료도 이미 시행한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렘데시비르를 쓸 수 있습니다. 즉
중등도 정도만 되면 꼭 산소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엑스레이 폐렴만 있으면 좀 더 조기에 쓰라고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외래에서 렘데시비를 3일 요법으로 경증의 그 고위험 환자한테 3일 요법으로 입원을 낮추고 중등도를 낮췄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썼는데 문제는 델타 변이까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실험실적으로는 중환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인된 사람한테는 레키로나 쓰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지침인데 이건 작년 중순에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난 지침이고요. 여기에서만 해도 렘데시비르는 중증에서 중등도 이상일 때만 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경증일 땐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주고 있었고요. 토실리주맙이나 바리시티닙 이런 약들이 중증일 때 고유량 산소 치료가 들어갈 때는 쓸 수 있다라고 조건부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WHO 두 가지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큰 지침에 축이 되는데요. WHO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치료로 이제 스테로이드가 있고 우리 덱사메타손 사용하죠. 스테로이드를 중증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증과 중등도를 나누지 않고 그냥 중증과 중증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는데 중증을 아까 또 94가 아니고 90%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폐렴 환자한테 스테로이드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IL-6 리셉터 블로커라고 돼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건 토실리주맙이라는 약 하나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악템나라는 주사인데 그 약을 함께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항체 치료제 중에 하나인 카스리비맙, 임데비맙이라는 약을 칵테일 요법인데 이 약을 백신 안 맞은 경증 환자나 중증 환자더라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나 경증에 중등도로 위험할 고위험 진행할 고위험 환자한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미크론 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을 때는 항체 치료제는 이 항체 치료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거는 WHO에서는 여전히 렘데시비어는 경증이든 중등조든 위중증이든 간에 어느 상태에도 쓰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나라는 사실 WHO와 미국의 중간 정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기생충약이었던 아이버맥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 초기에 헌혈을 받아서 회복기 혈장 주사로 줬던 것들 그다음에 항말라리아 약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다음에 에이즈 약인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WHO 지침은 저렇게 간결합니다. 스테로이드와 토실리주맙,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 미국 지침은 좀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또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가 왔을 때 항체 치료제를 준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은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릴 건데 미국에서 쓸 수 있는 항체 치료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주에 잘 안 든 걸로 돼 있어서 밑에 남아있는 소트로비마비라는 항체 치료제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소트로비마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앞으로 쓰기가 어려웠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덱사메타손이나 다른 스테로이드를 이런 외래 환자한테 경증일 때는 쓰지 말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래 세팅에서 안정된 사람이고 산소가 필요 없는데 덱사나 렘데시비를 줘도 되는가? 이거는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한테 퇴원시킬 때 이 사람한테 렘데시비르나 덱사메타손을 계속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라고 하고 있고 단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입원은 꼭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실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덱사메타손 6mg PO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최대 10일을 넘지 않게
그리고 부작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경증이나 외래 환자의 진료를 볼 때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면 입원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환자의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입원을 하게 된다면 입원을 하는 가장 큰 사유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는데요. 일단 산소가 공급이 안 된 다른 이유로 입원한 경우, 예를 들어서 못 먹어서 입원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걸 권장을 하고 산소를 뭐 나살프롱이라도 쓰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덱사메타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렘데스비르도 이때쯤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 1월 7일부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94%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능하면 조기에 렘데시비르를 시작할 거를 권장드립니다. 덱사메타손을 언제 쓸지는 사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뒤에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플로우 옥시전 디바이스를 써야 될 때쯤 해서부터는 스테로이드 쓰고 뿐만 아니라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바리시티닙이나 토시리주맙이라고 하는 약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혹시 갖고 있지 않다면 빨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이나 에크모를 쓸 때는 이미 이때는 항바이러스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첫 환자가 올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렘데시비르를 굳이 쓸 필요 없이 덱사메타손 또는 덱사메타손 플러스 토실리주맙을 바로 시작할 거를 권고드립니다.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고 작년 12월 16일 날 최초 증상이 발생을 했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할 때 이미 한 5일 정도 지난 상태에 입원을 했었고요. 입원 시에는 이미 호흡곤란이 있었고 기침 인후통이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10.3%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있는데도 백신 접종을 안 했습니다. 당뇨가 기저질환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엑스레이고요. 양측 폐해, 지지오, 그다음에 패치 콘솔리데이션이 그냥 전폐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막 왔을 때 산소 포화도가 84%.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바로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그리고 에녹사파린을 로몰리큘라 헤파린은 저희 바로 시작을 합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그 다음 날 하이플로 옥시젠을 시작을 해서 이때쯤 해서 덱사는 이미 썼기 때문에 토실리주맙을 한번 주사를 줍니다. 12월 22일 날 다음 사진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이플로 옥시젠 세라피를 하면서 산소 요구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때쯤도 하이플로 옥시젠 세라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안 좋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50리터 그 다음에 FiO2는 0.7 정도였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차차 좋아지면서 회복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루미어 세츄레이션이 한 80% 후반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하고 지금 한 3주가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큰 기전을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랩을 보면 처음 왔을 때 페리틴이 한 800 정도로 높아져 있었고요. 그다음 LDH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CRP가 한 9.5, 저희 병원이 0.32 컷오프인데 9.5, 그 다음 날이 10.7로 올라갔었는데 프로카시토닌은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RP와 항상 프로카시토닌 같이 맞춰보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분이 12월 22일 날 토실리주맙을 주사로 맞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사실 CRP가 이 환자의 다른 세균 감염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실리주맙은 인터루킨 6의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이기 때문에 인터루킨 6가 혈중에 아무리 많아도 그게 우리 몸의 CRP가 올라가는 그런 기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RP는 정상인데 12월 26일이 가장 안 좋을 때였고요. 인터루킨 6가 베이스라인이 212였는데 그 다음이 1800 그리고 제일 안 좋을 때가 3600. 보통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 인터루킨 6를 검사를 하는데 한 40 정도가 넘어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활성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1000, 3000이 된단 말은 이때가 이제 예전에 소위 말하던 사이토카인 스톰이 온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밑에 CT 밸류, 그러니까 PCR의 그 바이럴 로드를 반영할 수 있는 CT 밸류가 이미 27로 왔었고 그 다음 34, 25, 39 해서 바이러스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스타트는 했지만 26일 날 CT 밸류 보고 그냥 5일째 바로 항바이러스제는 끊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12월 30일까지 열흘을 채워서 썼는데 30일에도 환자는 이제 폐 파이브로시스가 더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스테로이드를 좀 더 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환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스로 회복을 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꽤 오랫동안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그리고 토실리주마블이 사람을 많이 살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감염병에는 좀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뒤에 케이스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볼 때는 일단 외래에서 볼 환자와 그다음에 입원시켜서 볼 환자를 좀 나눠야 되고요. 입원시키지 않을 환자는 증상 조절을 시킵니다. 주로 재택치료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열이 나고 바이럴 일리스가 있는 동안에는 충분한 하이드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완화시키는 게 좋은데 일단은 약으로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세를 좀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수파인 포지션에서는 기침이 좀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있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엎드려 누워있으면 기침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진해거담제는 저기부터 줄 필요가 없고 기침을 억제하는 덱스트로메토판이나 뭐 코데인을 차라리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그 레보드로피지나 이런 것들이 어지러움이나 또는 오심구토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나 주지 루틴으로 다 기침 억제제를 주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지나면 가래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전혀 프로덕티브 스푸트는 아닙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근데 배출이 좀 도움이 되려면 이제 띠올기 계통 아세틸시스테인, 얼도시스테인 같은 것들을 좀 단기간 추가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 없는데 줘서 식사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단계에도 엑스레이에 폐렴이 생겼다고 해서 항생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도록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엑스레이의 폐병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염증 반응인 거지 세균이 거기에서 폐를 손상시키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통, 발열, 근육통도 증상을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하는 거고 초기부터 며칠 동안 계속 약을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낮은 효과적인 약으로 짧은 기간 동안 꼭 아세타미노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엔세이드도 필요하면 같이 쓸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계속 호전이 안 될 때는 혹시 이게 그냥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긴 두통이 아니라 저산소증이 이미 생겨서 환자가 증상을 좀 늦게 알았다든지 해서 저산소증이 이미 생겨서 폐혈증이나 엔세이드로 조절이 안 된 두통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꼭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때 안정시에 가장 좋은 것만 읽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좀 운동 시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서 그게 많이 떨어지면 또는 떨어졌다가 회복 속도가 느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저산소증이 생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심구토에는 안티에메틱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저산소증에 의한 증상인지 잘 보시고 폐외 증상 중에 피부 증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증치료로 좋아지는데 소형증이 있으면 항히스타민제나 피부 연고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증 환자의 피부 치료 때문에 경부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면역 반응도 같이 억제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체 형성도 방해할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 스테로이드 쓰는 거는 극히 주의하셔야 되고, 대신에 폐렴의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아낌없이 또 쓰셔야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콧물 증상이나 설사 증상도 조절을 하면 되고요. 외래에서 치료할 때는 이런 항체 치료제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오면서부터는 이 위에 두 가지는 쓸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작년 12월 23일 업데이트에 앞에 두 개 항체 치료제는 쓸 수가 없고 소트로비밥이라고 하는 한 가지 약만 변이주의 활성도가 살아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쓸 수가 없고요. 이런 케이스들은 렘데시비르를 3일간 쓰는 요법으로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승인되면 이런 방법으로 고위험군이 경증일 때 렘데시비르를 3일간 쓰는 요법 쓰는 건 똑같습니다. 첫날 200 주고 둘째 날, 셋째 날 100씩 주면 됩니다. 항체 치료제가 아쉽게도 델타까지 유용하게 쓰였는데 오미크론 때는 쓰기 어려워진 게 여기 보시면 릴리사의 밤라니비맙, 에테세비맙 같은 경우도 파란색 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억제를 잘 중화를 시켰는데 빨간색 오미크론은 중화를 못 시키고 있고요. 리제네론사의 카스리비맙, 임드비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실가비맙, 틱사기맙 이게 예방요법으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만 만든 게 아니라 항체 치료제도 만들었는데 요거는 중화능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셀트리온사의 레그단비맙이 우리나라에 쓰는 레키로나인데 레키로나도 중화능이 이렇게 오미크론에 많이 떨어져 있고요. 소트로비맙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은 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게 워낙에도 델타에도 소트로비맙은 다른 거에 비해서 중화능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오미크론에 큰 영향을 안 받았다 뿐입니다. 그래서 소트로비맙이 없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는 뭐 잘못된 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대체약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게 이제 경구 항바이러스인 팍스로비드와 화이자사의 그다음에 이제 MSD의 몰루피라빌인데 경증인 환자에서 중등도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지침을 권장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1차적으로는 팍스로비드를 경증 환자한테 중등도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한테 쓰게 돼 있고 소트로비맙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를 쓰게 돼 있고 세 번째로 렘데시비를 3일간 쓰는 것, 네 번째로 몰루프라비르 이렇게 네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가 없고 세 번째는 아직 승인이 안 나 있고 네 번째도 도입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팍스로비드 말고는 오미크론을 대응할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5일 업데이트에 이부실드라고 하는 아까 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항체 치료제가 예방 전 그러니까 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안 생기는 특수한 그 면역 저하자들이 있습니다. 뭐 백혈병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백신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항체 치료제를 줘서 병이 덜 생기게 하는 그런 치료를 승인이 됐는데 아까 뭐 오미크론에도 어느 정도 또 그 중화능이 유지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여전히 외래 환자한테는 쓰지 말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병상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할 때 산소 치료가 필요한데 집으로 보내야 될 때 그때는 덱사메타손을 주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하고 산소 공급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옵션 중에 하나를 쓰는데 토실리주맙은 덱사메타손에 추가로 쓰는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언제 쓰냐면 염증 반응이 과해서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 예를 들자면 어제 입원할 때만 해도 나살프롱 3리터로 잘 유지가 되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90%, 89% 하더니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런 사람들은 조만간에 이제 하이플로 옥시젠 세라피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그때쯤 쓰게 되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이미 며칠 더 기다렸다가 덱사메타손 썼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지네 하고 쓰는 약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IV로 한 번만 쓰면 되고 바리시티닙이라고 하는 좀 기전은 다른데 먹는 약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인데 이 약도 덱사메타손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약인데 아직 경구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유량 산소 치료가 필요할 때는 덱사메타손 쓰든가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를 같이 쓴다. 아까 WHO 지침에서는 렘데시비르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덱사메타손이 주가 되고 렘데시비르는 보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렘데시비르를 저도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이제 렘데시비르 단독요법은 쓰지 말라. 렘데시비르는 처음 연구가 중증 환자한테 연구가 돼 있어서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이지 중증 환자의 염증을 억제하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인공호흡기를 이미 달아버린 분들은 아까 제가 첫 단락에서 보여드린 대로 바이러스는 이미 역할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습니다. 덱사메타손과 또는 덱사메타손 플러스 토실리주맙. 토실리주맙은 단서를 달기로 중환자실 입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쓸 거를 결정하고 입원해서 빨리 나빠지는 사람은 3일 이내에 쓰는 걸 결정을 하라고 미국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타이밍에 신속하게 써야 되는 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렘데시비르 사용 용법인데 5일이 10일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답니다. 10일까지 써야 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사실 렘데시비르가 부작용이 적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5일 치료면 대부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덱사메타손은 6ml를 한 번 줍니다. 우리나라 제형이 지금 앰플이 5ml이기 때문에 2앰플을 10ml를 가끔 주는 병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덱사메타손은 포텐시가 센 약이기 때문에 6ml와 10ml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6ml를 주시도록 하고 덱사가 도저히 구할 수 없어서라면 다른 약으로 이렇게 이퀴벌런트 도즈가 나와 있으니까 변경해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원 연구는 덱사메타손이고 항염증 작용은 덱사메타손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덱사메타손을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고 있는 토실리주맙이라는 약을 산소 요구량이 갑자기 많아질 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밖에 토파시딥이나 살릴루맙 이런 약들이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로. 근데 우리나라에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쓸 수 없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실리주맙, 바리시틴 두 가지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천의료원은 작년 8월부터 토실리주맙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써서 벤틸레이터 사용할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플로우 옥시젠 세라피 정도로 마무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염증 두 가지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번 환자한테는 반드시 예방적인 헤파린 주로는 이제 투여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출혈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때문에 저분자량 헤파린 씁니다. 로몰리큘러 헤파린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용량들 에녹사파린 저희 병원은 에녹사파린 40ml를 데일리 쓰는 걸로 하고 있고 뭐 나살프롱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쓰느냐? 산소를 끊을 때 또는 14일. 산소 끊을 때 보통 퇴원을 하기 때문에요. 퇴원 시까지 거의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락틱 도주는 괜찮은데 세라피틱 도주를 쓰는 건 어떠냐? 세라피틱 도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권장은 꼭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출혈 리스크도 높아지고 뒤에 제가 한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아무튼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에 또 다른 이제 중환자 치료로 넘어가면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뭐 고유량 산소 치료를 잘 쓰는 방법들도 좀 요령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또 것 중에 하나가 벤틸레이터를 사실 안 달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치료를 마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환자한테도 좋고 의료 자원 측면, 의료 인력 측면에서도 좋은데 아쉽게 벤틸레이터를 걸어야 되는데 환자는 의식은 멀쩡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이플로우를 단 상태에서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레터럴 포지션이나
그다음에 프론 포지션을 스스로 하게 하이플로우를 단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앉아 있거나 수파인 상태보다 보통 한 1, 2%, 2, 3% 정도는 산소 포화도가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뭐 기전상으로는 누워 있을 때는 이 령 베이스 쪽에 산소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은데 그쪽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산소 교환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프론으로 할 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하이플로우를 달기 시작하면 환자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옆에 모니터링을 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본인들이 압니다. 엎어져 있으면 산소가 잘 나오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벤틸레이터 케어까지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증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2세 남자고 증상은 12월 19일, 진단 23일 날 됐습니다. 기저질환으로 경동맥 협착증 고지혈증인데 백신을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12월이면 막 3개월이 이제 됐을 때인데 이때쯤에서 이제 3개월째도 백신을 추가 접종하라고 했는데 살짝 늦은 것 같고요. 이분 처음 왔을 때 산소 포화도 70%였고 하이플로우 40에 0.8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 렘데시비르 덱사 시작을 했고 그 다음날 오버나잇 지나서 바로 토실리주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 요구량은 더 많아졌고 환자가 어에크프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중환자실 전실에서 벤틸레이터를 안 걸고 12월 27일부터 한 거의 열흘 버텼죠. 열흘 동안 버티고 산소 요구량이 좀 줄어들어서 저희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변화를 보시면 주로는 라이트 어퍼 롭은 전체, 그 다음에 레프트 롭도 전체 컨솔리데이션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왔었고요. 그래서 병동으로 와서도 뭐 프론도 했다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환자가 이제 왔을 타이밍과 그 다음에 이제 토실리주맙 들어간 타이밍,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기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덱사메타손이 1월 3일까지 들어갔고 1월 4일 날 병동으로 올라왔는데 1월 4일부터는 다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갔고 1월 12일 날 결국은 기관삭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서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 D다이머가 상승을 했는데 D다이머 상승이 스롬보 엠볼리즘,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방적 용량 에녹스파린을 쓰다가 이 환자 D다이머 상승하면서 치료 용량으로 좀 올렸었거든요. 60ml BID로 올렸습니다. 근데 좀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인투베이션 하고 더 나빠졌다가 약을 쓰면서 체스트가 지금은 이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벤틸레이터 위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 랩을 보시면 저희가 오른쪽이 처음 이니셜 랩입니다. 페리틴이 1000, 그 다음에 림포사이토페니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000개 이하가 꽤 오랫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요. 혈소판은 정상이었는데 10월 12일 날 인투베이션을 했고 1월 3일까지 1월 12일, 1월 3일까지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끊었고요. 1월 4일 날 병동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D다이머가 10.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점대에서 10점대가 돼서 안 좋아졌구나 해서 에녹사파린 용량을 치료 용량으로 올렸더니 며칠 지나서 혈소판이 5만, 3만, 18,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epsis에 의한 DIC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드물지만 이제 컨벤셔널 그 언프랙셔네이티드 헤파린보다는 드물지만 로몰리큘러 헤파린도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린 치료 용량을 올린 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지. 그래서 이때 이제 헤파린을 끊고요. 근데 D다이머가 17까지 더 올라가서 사실 안티코아귤레이션 전혀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강심장은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구 노악으로 바꿨습니다. 닉시아나로 바꿨던 것 같은데 항응고제를 쓰면서 헤파린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혈소판 수혈을 안 하고 버티다가 15,000까지 떨어져서 한 번 했는데 이때쯤 다시 이제 회복되는 추세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20만까지 잘 회복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끊고 한 일주일 정도 잘 버텨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보통 헤파린 인듀스드 스로포사이토페니아 일주일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아까 벤틸레이터를 걸고 체스트가 나빠졌을 때 스테로이드 끊고 한 이제 8일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한 건 여기 보시면 CRP가 전혀 오르지 않고 프로칼시토닌도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쯤부터 전에 썼던 토실리주맘 그리고 덱사메타손 열을 썼던 거 이런 걸 고려하면 펑갈 유모니아가 생길 때가 됐습니다. 아스퍼지로스 안티젠 검사를 나가고 덱사메타손은 다시 시작하고 보리코나졸을 경험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추후에 보니 0.5가 컷오프인데 0.9로 아스퍼지로스 안티젠도 올라가 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팔로우한 것은 4.85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뭐 CT도 찍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사실 CT를 찍어도 코비드 19의 파이브로시스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펑갈 뉴모니아가 생긴 건지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징으로는. 그래서 어찌됐든 스테로이드와 안티펑갈을 추가로 주면서 더 좋아지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덱사메타손을 상당히 초기에 쓰기 시작하면 열흘로는 좀 모질랄 수도 있다. 열흘이 부족해지면 더 연장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다른 지침들에서는 기본적으로 up to 10day가 기본인데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하다면 좀 더 연장해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기회감염, 진균감염이라든지 기회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중증 코로나가 되면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분도 이제 RT-PCR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왔을 때부터 사실 뭐 렘데시비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진료 지침과 그다음에 증례 두 가지를 드리면서 실제로 환자를 볼 때 어떤 느낌일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증례들을 좀 경험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할 게 많아질 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 주는 이런 중증 환자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백신 안 맞은 사람, 그다음에 고위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중증은 여전히 생길 거라 방금의 치료 방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까먹었는데 이상으로 이어서 저희 감염관리실 김진실 팀장님의 감염관리